조선의 모던 에세이스트 연암 박지원. 빛나는 문장, 자유로운 정신, 18세기 혁신가의 철학과 시대 정신입니다. 완벽한 기득권, 철저한 이단하였지요. 질곡의 파괴자였으며 양반의 위선을 신랄하게 조롱하였고, 행랑채 하인, 참외 파는 자, 돼지치는 자들을 벗으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은 최상의 신분이었으며 조선 5천년 최고의 문장가였고, 노른 명문가 반남 박씨 출신이었으며 영조와 정조의 총애를 받던 지식인이었지요. 18세기 실학의 시대, 신분 질서가 동요했습니다. 16세기는 성리학의 전성기로 이의가 있었고, 고정된 위계, 이념 중심의 사유체계였습니다. 하지만 18세기에 오면 바로 실학의 시대, 박지원, 홍대용, 정약용, 김정희, 박재가가 등장하지요. 신분 질서의 동요 속에서 실용과 평등을 모색하는 지식인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 변화의 최선두에 선 사람이 바로 연암 박지원입니다. 계급을 초월한 파격적 교류망이지요. 연암 박지원은 권력자 영조와 정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서자 출신 지식인 이덕무와 교류했습니다. 이덕무는 조선 최고의 문장가로 인정받기도 했지요. 뿐만 아니라 연암 박지원은 유득공, 그리고 박재가, 백동수하고도 교류했습니다. 백동수는 이서구를 제의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천재들이지요. 그러면서 연암 박지원은 하층 및 돼지치는 사람과 수박 파는 사람, 참외 파는 사람, 행랑채의 하인과도 교류했습니다. 하층 및 문학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오르게 된 거죠. 양반전 호질, 즉 대상은 무능한 양반이었고, 양반들의 위선과 무능을 신랄하게 야유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광문자전에서는 주인공 떠돌이 거지를 내세워 공맹의 도리를 실천하는 도덕적 인간상으로 묘사하기도 했으며, 애덕선생전에서는 주인공 똥 푸는 사람을 통해 가장 천한 직업 속에서도 발견한 진실한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한 소설이지요. 광문자전은 주인공 떠돌이 거지를 통해 공맹의 도리를 실천하는 도덕적 인간상으로 묘사했으며, 마장전 발송암기는 주인공 거강꾼과 시정 왈패를 등장시켜 머리가 수북한 중인 김홍현 이름 없는 사람들의 삶과 우정을 이야기했죠. 연암 문학의 진수라함은 시대의 주류가 예민한 곳에 철학의 렌즈를 바로 들이댄 겁니다. 문체혁명을 가져왔죠. 거대 담론에서 일상의 기록으로. 당대 사대부의 기준은 목적이 바로 글에는 반드시 도를 실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세상을 다스리는 치도, 인간의 도리를 이야기했지요. 당대 사대부의 기준 관점에서 소재를 보면 군자의 덕목과 국가의 대의 명분,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의 혁명이라 함은 그 목적이 살아 숨쉬는 생생한 삶을 기록하고 문체를 완전히 바꾼 거지요. 그리고 박지원의 혁명에서의 소재는 아주 시시콜콜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아이의 이야기, 이름 없는 시골 사람의 일상과 하찮은 것들이 소재로 등장하지요. 탁월한 사실성과 절묘한 비유입니다. 시골 사람의 코 고는 소리를 잘 표현하고 있지요. 다른 사람이 흔들어 깨우자 벌컥 화를 내며 말했다. 나는 코를 곤 적이 없다고. 코 고는 소리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처음에는 토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휘바람 부는 것 같고, 세 번째는 탄식하고 우는 것 같고, 네 번째는 불을 부는 것 같고, 솥 안에 물이 끓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빈 수레가 덜컹거리고 톱질하는 소리가 나더니 내쉴 때는 새끼 돼지가 시끈대는 소리가 났다고 표현하고 있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체 반정이죠. 권력과 자유로운 정신의 충돌인 겁니다. 잡글의 유행이죠. 한글로 번역되어 여성과 아이들까지 열화 일기를 읽으며 열광합니다. 사대부의 비판입니다. 고문을 중시하는 기득권층의 문장이 옳지 않은 잡글이라며 격렬히 비난하지요. 셋째는 정조의 문책입니다. 정조가 직접 문체 반정을 주도하며 박지원을 꾸짖고 반성문을 요구하지요. 은거와 성찰입니다. 사대부의 비판과 면지부 사이에서 외남골에 은거하게 된 박지원, 권력자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불우한 천재라 할 수 있습니다. 말똥구리와 용의 저울에서 자주적 세계관의 완성을 가져오지요. 말똥구리는 자신의 말똥을 아끼고 용의 구슬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용 또한 자신에게 구슬이 있다 하여 말똥을 비웃지 않습니다. 크기나 귀함의 사회적 잣대가 아닌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긍정하는 자주정신이요. 신분의 높낮이에 얽매이지 않고 하층민의 삶을 존중한 연암 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이념의 장벽을 허문 거지요. 성리학자들의 지식을 대하는 태도는 위계적, 권위적이라고 하였지만 연암 박지원은 지식을 대하는 태도가 수평적이었으며 백과전서적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등한 지식으로 위계가 없었던 거지요. 성리학자의 스승의 기준은 도를 아는 자, 군자였다고 하면 연암 박지원의 스승의 기준은 모르는 것은 길 가는 사람, 어린아이에게라도 배워야 한다고 하고 있지요. 성리학자 타국에 대한 관점은 성리학자들은 오랑캐라고 보는 거죠. 문화적 우월감과 배척이었죠. 하지만 연암 박지원은 타국 청나라에 대한 관점이 바로 배워야 할 선진국으로 보고 있으며 열화 일기를 통해 실용적 수용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열린 세계관입니다. 언어를 넘어선 마음의 교류였지요. 호탕함과 당당함, 즉 맹자라고 하면 그 더하기 신랄한 풍자와 날렵한 비유는 장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박지원은 맹자와 장자를 더한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것으로 청나라는 낯선 세계를 흡수한다고 보았죠. 또한 선진 기술의 수행입니다. 오랑캐의 나라가 아닌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할 선진국으로서 청나라를 인정한 사람이 바로 박지원입니다. 본질의 통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어보다 마음과 뜻이 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던 거죠.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궁극적인 열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바로 박지원이었습니다. 소단적치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문단에 붉은 깃발을 꽂는 거죠. 첫째는 명쾌한 논리입니다. 해박한 지식과 이를 다루는 논리적 사유, 상대를 완벽하게 설복시키는 뛰어난 논리 전개였지요. 두 번째는 탁월한 사실성입니다. 공작새를 눈앞에서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극사실주의적 표현력이었죠. 절묘한 운치였습니다. 연꽃 향기가 나는 바람과 댄잎에 맺힌 이슬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예술성이 있는 거지요. 촌철살인의 이면에 감춰진 짙은 인간애가 있습니다. 첫째는 형제를 향한 그리움이죠. 연암 억선형입니다. 내 냇물에 날 비춰보아야겠네. 51세 58세로 죽은 큰형을 추억하며 형의 얼굴이 그리울 때 자신의 얼굴을 물에 비춰보겠다는
지극한 형제를 표하고 있습니다. 사별한 아내를 위한 20개의 시가 있었지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평생 홀로 살며 적절한 그리움을 시로 남긴 남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음과의 이별입니다. 음악과의 절교지요. 7현금의 연인이었던 홍대용과 악사 연익성이 세상을 떠나자 그들과의 추억을 가슴에 묻고 평생 음악과 절교한 깊은 우정을 보인 사람이 바로 연암 박지원입니다. 연암 사상의 트라이앵글을 보면 첫째는 빛나는 문장의 예술성입니다. 즉 명쾌한 논리, 사실적 묘사, 날렵한 비유가 돋보이지요. 또 하나는 열린 세계관 철학입니다. 모든 이가 스승이고 청나라를 수용하려고 했던 거지요. 세 번째는 약자에 대한 연민 휴머니즘입니다. 하층인과 사자를 품은 마음이고 말동구리의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더해지면 바로 자유로운 정신, 프리 스피리트가 되는 거지요. 신분 사이에 질극을 넘어 가장 낮은 곳을 향하면서도 가장 높은 문학적 성취를 이룬 시대의 지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틀을 깬 조선의 모던 에세이스트, 가장 높은 곳에 태어나 가장 낮은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사람이고 사소하고 하찮은 일상 속에서 시대의 진리를 건져 올린 문장가였지요. 연암 박지원의 빛나는 문장과 자유로운 정신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편견과 경계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자주적 시대의 정신인 겁니다.